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문학 수업을 할 김창박 선생님 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제가 뭐 하나 깜빡한 게 있어가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돌아왔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시는데, 저하고 김창민 선생님 사이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특별히 차이 나는 게, 저 오른쪽에 있는 이 점이, 네, 저는 사실 이 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창민 선생님과는 완전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14페이지, 네,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지상의 전개 방법 설명했다고 했죠? 네네. 오늘 본문 들어가면 되죠? 오케이. 네, 그래서 오늘 요 본문 마무리 짓고 관련 영상 하나 보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페이지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그죠? 자, 그래서 제목이 상당히 재밌다고 했습니다. 제목이 누군가가 나에게 물었다고 했지요. 물었다. 자, 그래서 우선 이 누군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누군가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누군가가 실제 누군가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간혹 뭐 술자리에서 아니면 뭐 은밀한 대화 과정에서 이제 시인한테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래서 시인님 시가 무엇입니까? 시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질문이 내내 마음에 남아있다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상기하면서 이 시를 써갔을 확률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꼭 실제로 누군가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쩌면 시인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한테 던지는 질문, 네, 나중에 우리 또 언급하겠습니다만 이 시를 쓰게 될 때 이 시인님의 연세가 사실은 이제 완전 할아버지, 그러니까 인생의 황혼역의 삶을 마무리 짓는 그런 상황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껏 살면서 시를 수없이 많이 써왔는데 그 가운데 도대체 나는 시를 써왔는데 과연 시라는 것이 뭔가, 또는 참된 시인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반추하면서 성찰하면서 이 시를 썼을 확률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말하는 누군가는 실존하는 누군가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시인 자신의 어떤 내면의 목소리 또는 자기 자신을 향할 경우에 성찰과 고백의 목소리, 뭐 이런 측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는 형태를 취하느냐? 보다시피요. 나에게 물었으니까 이 작품을 크게 본다면 어떤 질문이 존재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굳이 이런 구조를 취하느냐? 그건 뭐 당연한 이야기죠. 만약에 누군가 질문하지 않는데 스스로 그냥 말한다면은 보통 우리 그럴 때 뭐라 말합니까? 안물. 그죠? 안궁!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누가 지금 이렇게 코 흘리면서 웃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킁킁 거리며 웃어줘야 제가 자신감도 없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렇게 웃어주는 분이 이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한 분 내지는 두 분 같아서 약간 아쉽습니다. 한 대여섯 분 정도가 이렇게 하면서 웃어주시면 네, 정말 고맙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질문하고 답을 하는데 스스로가 이제 말을 하기가 좀 그러니까 누군가가 질문을 한 형태를 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죠. 오케이? 누군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 잠시 하고 갈까요? 네, 나요. 시적 화자 이야기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안 했죠, 네. 보통 우리가 이것을 시적 화자라고 합니다. 화자. 이 영어로 보통 표현할 때는 말하는 이란 측면에서 텔러라는 표현도 쓰고요. 또 시 원론적 측면에서는 페르소나라는 표현을 씁니다. 페르소나. 원래 이 페르조나입니까? 네, 페르조나. 요까지 하면 영어에 뭡니까? person이죠. 그래서 원래 이 개인 또는 한 사람이란 말의 어원은 he라고 한대요.
이른바 그리스어. 원래는 이 연극에서 사용되었던 가면, 페르소나 여기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정리하면 시인은요, 자신이 직접 등장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분신인 페르소나를 등장시켜서 이른바 화제를 등장시켜서 주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거 많이 확인할 수 있죠. 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기가 있기 때문에요. 둘째가 6살입니다. 이게 대화할 때 제가 지금 하는 형태와 똑같은 방식으로 아들과 대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할 수는 있지만 전달 효과가 떨어집니다. 가령 제가 아들한테 블럭을 가지고 논 다음에 치우지 않는 아들한테 하하 지극히 한심한 행동이로고 어찌하여 너는 이 블록을 치우지 않는 것이냐, 그리고도 네가 과연 인간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냐, 그동안 네가 배우고 익힌 바가 과연 고작 그것이냐, 이래 말하면 블록 치우겠습니까? 안 치웁니다. 그럴 때는 블록 우리 치울까? 뭐 이렇게 해줘야 같이 치우거든요. 그러니까 뭐 게임처럼 해가지고 와 누가 빨리 블록 치우는 거야, 지금부터 한번 대결이다 하면 블록 치우기 그렇게 싫어하다가도 제가 누가 먼저 치우나, 내가 먼저 치워야지 하면 막 달려와서 지가 치우겠다고 막 난리를 부리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화제를 내세우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시인도 자신의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화제를 내세웁니다. 내세우는데요, 우리가 오늘 보는 것처럼 이 화자를 작품 내부에 위치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내부에 때에 따라서는 작품의 외부에 두는 경우가 있죠. 외부에 둔다는 것은 시적 화자가 작품 속에 등장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작품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목소리만 들립니다. 이게 비유하자면 어디선가 소리는 들리는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겠죠? 제가 안 보이게. 여러분들 수업이 재미가 있습니까? 네. 답 좀 해줘야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바로 시적 화자가 작품 밖에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화자가 작품 내부에 있는 경우도 있죠. 어떻게 확인됩니까? 1인칭 주어가 등장한다는 이야기죠. 자, 1인칭 주어, 뭐가 1인칭 주어입니까? 뭐가 1인칭 주어죠? 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인칭 주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난 2000년대 한 가수가 이런 노래 불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복수형인 우리, 뭐 이런 것들 쓰면 되겠습니다. 등장하는 것이죠. 만약에 작품 외부에 있다면 이런 1인칭 주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요, 외부에 있나 내부에 있나도 중요하지만 왜 그렇게 하냐는 것이죠. 세상에 이유 없이 그저 있는 것도 없고 거저 있는 것도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 말합니까? 자연이라고 하죠. 자연의 뜻이 뭐예요? 스스로 그러하다. 반면 자연이 아닌 대부분의 것들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어떤 물건이 여기 있다면 거기에 있을 법한 이유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껏 18년 가까운 세월 동안 성장하시면서 예쁘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면서 아주 건장한 청년으로 성장했다면 그 이유 또한 반드시 있는 것이죠. 네, 아마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들을 성장시켜준 뭐 그런 분들이 그런 이유가 도처에 있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굳이 1인칭 주어를 작품 안에다가 싹 박아 놓느냐?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화자의 정서 표현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작품 안에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 마음을 고백하는데, 그죠? 나라는 표현이 등반된다면,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스스로의 마음을 고백하는 형태를 취해준다면 훨씬 더 그 내면의 정서가 아주 절절하고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전달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 때문에 작품 안에 등장시키는 경우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40년대나 30년대 일제치하를 살았던 이런 시인들이 쓴 작품들 가운데 보면 1인칭 주어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죠? 그래서 나는 끝내 맞서리라. 그죠? 기필코 끝내 내가 일어서리라. 뭐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의지를 강조합니다. 오케이? 이 작품에서는 화자의 의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화자의 정서 표현이 핵심적인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정서 나오냐? 곧 우리 작품에서 보겠지만 이 정서는 되게 고백의 형태를 취하는데요. 자신의 지나온 삶을 성찰하고 참된 시인의 삶은 무엇인가에 대한 관조의 정서 뭐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제목 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한번 들어가 보시죠. 누군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말했습니다. 이 시는 시상의 전개 측면에서 어떤 내용이다? 크게 본다면 질문과 답을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일종의 문답법이죠. 문답법. 네. 질문이 뭐냐? 뒤에 묻고 있네요.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뭘 물었느냐? 시가 뭐냐 물었습니다. 무슨 법이죠? 도치법입니다. 무슨 법요? 도치법요. 네, 도치법. 도치법 뭡니까? 정상적인 문장 구조의 위치를 의도적으로 바꾸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바꾼다면 이유가 있죠. 어떤 이유입니까? 변화도 줄 수 있지만요. 더 중요한 건 강조입니다. 그러면 이 시에서는 뭘 강조합니까? 시가 뭐냐라는 이 질문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강조해 주는 것이지요. 누군가 나한테 물었습니다. 이까지만 말하면 어떻습니까? 궁금하죠. 무엇을 물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럴 때 뒷부분에 핵심 정보가 나오는 것입니다. 용맹하고 당당하게 뭐라 말합니까? 시가 뭐냐고 물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도치법을 활용해서 독자의 호기심, 독자의 흥미 이런 걸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유사한 효과가 아주 잘 쓰인 작품 가운데 꼭 한번 찾아보세요. 윤동주 선생님의 작품 가운데 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길요. 첫 구절이 이렇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죠? 첫 구절인데 주어도 없습니다. 목적어도 없습니다. 서술어 하나 달랑 나옵니다. 뭡니까?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당장 독자는 큰 충격에 빠지죠. 도대체 무엇을 잃어버린 거야? 그죠? 궁금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합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알기 위해서 주 호주머니를 뒤져보지만 정작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면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역설이죠. 충격적인 모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모르겠답니다. 잃어버린 게 없어요. 확인되지 않아. 그런데 내가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그죠? 모순이죠? 네,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탱탱한 긴장감, 텐션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시인은 그 잃어버린 걸 되찾기 위해서 돌담을 따라서 걷습니다. 그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죠? 이 삭막하고 척박한 삶의 현실을 이렇게 걸어갑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서 시인이 발견한 깨달음은 과연 시인은 뭘 잃어버렸나? 뭘 찾고 있었나? 나오죠. 뭡니까? 참된 자아입니다. 진정한 자아. 그러니까 자아라는 것은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 사물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런 물건이 그런 사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알지 못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식민지라는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떤 것이 참된 나의 자아인지를 고민하고 성찰하고 탐색하면서 그 시를 써내는 것이죠. 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 작품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유사하죠. 둘 다 탐색합니다. 둘 다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윤동주의
길입니다. 오케이?